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60이 넘어서까지 일선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져줄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자,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방법,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환승 시대. 기존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올해 2분기 때 394조 원이었고 3분기 들어서는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를 기대하는 금융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11에서 13%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의 적립금 시장 점유율은 은행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할 때 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도 있는데요.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이나 ELB, ETF, 공모펀드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들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디폴트 옵션과 리츠, 사모펀드, 주가 연계펀드, 파생 결합 상품 등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보험 계약 형태로 이뤄진 상품도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환승 시대,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똑똑하게 갈아타기 400조 퇴직연금인데요.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KB증권 리테일 연금 추진팀 문경찬 부장 그리고 유지영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퇴직연금을 다는데 오늘은 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들을 맞습니다. 위한 이야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퇴직연금 달아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퇴직금은 뭐 잘 알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알 듯 하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부분 우리 문경찬 부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퇴직금 제도는 네. 근로자의 퇴직금을 발생할 때마다 사내에 이렇게 적립해 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된 것을 네. 퇴직자가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렇죠. 그런 제도인데요. 퇴직금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큰 돈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회사가 약간 좀 경영이 힘들어지라 그러면은 회사에서 가장 손쉽게 손댈 수 있는 게 결국 퇴직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어려운 말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좀 흔들린다 네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퇴직했습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돈을 딱 받으면은 근로자분들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치킨집 한번 해볼까? 네, 맞습니다. 자영업으로 자영업 좀 뛰어들어볼까? 할까?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세의 장수 시대에 가다 보니까 맞아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노후 자금으로 가고 싶은데 일시금으로 많이 써버리니까 네. 고민하다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퇴직금을 갖고 있지 말고 금융기관에다 일단 맡겨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퇴직을 하면은 그 퇴직금을 물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연금으로 받을게끔 제도화하자.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 제도의 다른 두 가지 특징은 네. 첫 번째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자. 그래요. 금융기관에 맡겨서 안전하게 지키자. 두 번째는 퇴직금을 목돈 말고 또 일시금으로도 받게 하자. 이 두 가지가 퇴직연금 제도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명확하네요. 일단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회사가 힘들어져서 딴 생각을 품지 그렇죠. 못하게끔 네. 하는 장점이 있다. 맞죠. 좋지요. 네. 이 나의 어떤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데 근데 저희가 앞서 주제 얘기할 때 400조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400조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은 382조 원을 기록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성장을 아, 그래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네.
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의 규모는 42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차트 그래프를 보니까 DB, DC, IRP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용어가 어떤 유형인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우리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형이 있고요. DB, 확정급여, DB. 네, 그리고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 D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 계좌라고 불리는 IRP가 있는데요. 네네. 요 세 가지에 있다는 구분점이 우리 적립금이 한 400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결국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쌓이면은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돈이 쌓이면 뭐 갯돈도 마찬가지고 뭐 모임의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결국 다음 단계는 운용을 해서 이자를 받자. 그렇죠. 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상식인데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투자의 주체 그리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제도가 좀 많이 변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그 회사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아, 회사가 가져가요? 네. 네. 그래서 운용 주체도 당연히 회사고요. 반면에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금이니까 근로자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본인의 퇴직금을 실제로 운용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DC는 제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는 재직하는 동안에 뭐 DB형이지 DC형이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잘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정작 퇴직을 하시면 그 돈을 또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면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연금을 기능을 추가하는 특수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IRP 계좌입니다. 그래요. IRP 계좌의 그 탄생 목적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그런데 전용 계좌를 갖고 있으면 뭐 근로자분들이 평생 한두 번 퇴직하시니까 그렇죠. 너무 쓰임새가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하다가 얘를 연금 저축과 마찬가지로 재직 기간 동안에 돈을 붓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나중에 연금 재원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기능을 부가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부장님은 DB예요, DC예요? 어떤 거 연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니 저는 그냥 안 하고요. 퇴직금으로 수령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저희 KB증권 모든 임직원들은 네. 다 DC형을 하고 있습니다. DC. 네, 그러면은 회사보다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맞습니다. 회사를 못 믿겠다. 그건 아니고요. 네, 회사가 너무 좋은 제도를 주셔서 아, DC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찾아와 볼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DB, DC, IRP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언뜻 들어서 좀 이해는 되지만 또 쉽게 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별 퇴직연금을 그래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오늘도 1분 안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퇴직연금은 두 가지 계좌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RP는요,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매해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IRP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도 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을 해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IRP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 같은 위험성 자산은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게 되면 최대 환급액은 118만 8천 원입니다. 반면에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곱해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만 55세까지 유지를 해야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중도에 해지를 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수수료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1분 컷으로 또 만나봤는데요. 저희들에서 우리 수민 캐스터는 IRP 통장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맞지요? 네. 아, 대단합니다. 준비를 네, 하셨네요. 준비. 네. 저희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아, 저희 세계에는 소문이 네. 쫙 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은 물론 회사를 믿고 회사보다는 개인을 믿고 우린 전문가니까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DB, DC, IRP 도대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고르는 거냐를 굉장히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이건 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선 DB와 DC를 비교하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이제 성향이라든지 미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자 보면은 투자에 자신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걸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DC형이 유리할 수 있고요. 아, 네. 그냥 반면에 퇴직금은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겠다. 아, 뭐 나는 내가 관리하는 건 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래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DB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DB형이 유리한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오래되거나 그다음에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경우 이때는 DB형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그와 반면으로 근속 연수가 짧거나 이직률이 작고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은 DC잖아요. 네. 이직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퇴직연금 저희가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DB, DC 이게 두 종류, IRP 이렇게 세 종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또 굉장히 많은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이제 적립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면은 결국 좋은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반 이제 가입자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군은 원리금 보장 상품군하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군이 있습니다. 원리금 이제 보장형 상품은 약정 기간 보통 1년에서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이 약정 기간 동안에 금융회사가 확정된 금리를 안정적으로 이제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매월 공시가 돼요. 그런데 이 매월 공시가 된 금리를 갖고 약정 기간 동안 이제 고정 금리를 드리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금리가 약 3.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상품을 매수를 하시면은 내년 10월까지 확정 금리로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카테고리인 실적 배당형 상품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이익 또는 이제 손실이 이제 나는 투자형 상품을 말합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상품이 이제 주식인데요. 네.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DC나 IRP에서 너무 공격적인 상품이다 해서 법에서 일단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무엇이 있느냐?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펀드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금리 상황을 좀 볼 때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뭐 당사 같은 경우는 구공채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를 이제 기반으로 투자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는 이제 적극적인 매매를 선호하시는 이제 젊은층 위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리금 보장형의 또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으로 쏠림이 심한 이유 아무래도 이게 퇴직금이다 보니까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퇴직금
그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이제 실적 배당의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원리금 보장 상품 외에 실적 배당 상품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펀드, 그다음에 ETF, TDF, 리츠, 그다음에 네. 디폴트 옵션, 채권 등이 있습니다. TDF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은퇴 시점에 맞춰서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서 내가 별도의 리밸런싱 없이 운영되는 연금 투자에 적합한 장기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만기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 내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상품으로 알아서 금융상품이 자동으로 매수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유독 그 퇴직연금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이제 노후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그렇죠. 운영하고 싶은 니즈가 되게 강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직 그 원리금 보장 상품만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투자 환경과 이제 고객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연금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수익률 부분이 실적 배당의 상품 수익률 부분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배당의 상품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 배당형으로 요즘은 좀 더 많이들 이제 아직까지는 원리금 보장형이 더 네. 많긴 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때도 이 실적 배당형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팀장님? 네. 이게 뭐 시장이 뭐 이런 경우에는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그래도 이 공격적이라고 해도 이 상품이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원리금 보장형이 아무래도 비중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게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인식이 좀 사람들 뇌리에 좀 어느 정도 깔려져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원리금 보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 과거에 좀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과거 2019년부터 23년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민연금은 5년 평균 수익률이 6.86%인데에 비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5년 환산 수익률이 2.35%로 좀 낮은 편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낮네요.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금융사의 수익률 좀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중 금리와 대비를 해서 그래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았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씩 이제 낮추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도 거기와 연동돼서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저희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미 씨가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밤을 새가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퇴직연금의 수익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한번 볼 텐데요.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급여형 DB부터 살펴볼 텐데요. 후본 현대생명보험이 4.6%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교보생명보험이 4.5% 기록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삼성증권, KB증권 모두 4.4%대 기록했습니다. 확정 기여형 DC도 살펴볼 텐데요. KB증권이 6.2%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5%대 각각 기록했습니다.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4%대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번에는 개인형 IR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KB증권이 7.5%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한국투자증권도 6%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장 확인해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도 4.5%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DB입니다. 적립금 규모는 작은 편인데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수익률 18%를 기록했고요. 다음 장 확인해 보시면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확정 기여형 DC도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BNK 경남은행이 16%로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15%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면 하나은행부터 KB국민은행이 14%씩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개인 IRP도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투자증권이 18%로 1위를 차지했고요. 광주은행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 확인해 보시면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13에서 1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또 구분해봤는데 보장형은 두 분의 회사가 1등입니다. KB가 확실히 보장형 쪽엔 제일 세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이 보면은 보장형보다 비보장형 상품이 확실히 월등히 좀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비보장형 수익률이 평균을 보니까 10에서 18% 정도인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예, 지금 강수민 캐스터께서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공신력 있는 이제 금융감독원 네. 연금 포탈 에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사별 그 평균 DC나 IRP 수익률이 한 10에서 13% 정도 그 편차를 보이지만 그 정도에 아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말 이제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수익률이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이 퇴직연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또 아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실적 배당형 상품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이 늘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채팅창도 그렇게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 배당형 상품 향후 전망 우리 팀장님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앞서 퇴직연금 시장 규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보다 나은 적립금의 보다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배당형 상품의 투자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투자는 손실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의 위험 성향과 소득과 자산, 건강 상태, 그다음에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서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투자 방법을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앞서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가입을 이미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신 분들은 내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사를 바꾸고 싶거나 이 바꿔야 할 때가 또 나타났잖아요. 이직을 한다든지 뭐 퇴사라고 이직을 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를 위하여 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라는 게 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선 좀 비유를 하나 들 텐데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기사 중에 직장인의 스트레스 2위가 스트레스 2위. 네, 2위가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싸고요.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다시 풀고 재정돈하고 이렇게까지 굉장히 노동과 시간이 금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성 작업이다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네. 예를 들어서 앵커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1호에서 출근을 한 다음에 이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퇴근은 501호 그래요. 갔다.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정리가 다 돼 있어. 그대로 다 있다. 네. 그러시면 이사 몇 번이라도 하시겠죠? 그럼 뭐 편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실물 이전하다 왜 뜬금없이 이사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이 실물 이전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변경된 아파트의 새로운 키가 같은 그러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결국은 있겠습니다. 포장이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포장이사. 완벽한 포장이사라고 네,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과거서부터 계속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구상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은 수익률이 그만큼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경쟁력 없는 금융사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사로 이걸 옮기려고 하는데 이 변경이 쉽지 않다. 그럼 왜 쉽지 않냐 하면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팔아서 그렇죠.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현금을 갖고 다시 현금으로 이전시켜서 거기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과거에 운영됐거든요. 네. 그런데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 동안에 확정 금리를 드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약정 기간 전에 해지를 하면 그만큼 페널티,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입자분들이 아유 이번에는 옮겨야지 하고 계좌를 딱 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 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참고 간다. 이래서 몇 번 그 이전할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몇 번을 넘기다 보니까 그래요. 이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물 이전 제도에서는요,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으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이전을 시킨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를 이전 후 금융사에서 맞이하게끔 돼서 자유롭게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굉장히 편안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 표부터 한번 보죠. 실물 이전이라고 했어요. A 금융기관에서 B 금융기관으로 상품이 그냥 실물이 그냥 이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 어떤 변동이나 뭐 해약이나 이런 뭐 그런 거에 해약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보장들이 그대로 이동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굉장히 편안하네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정수기. 예를 들어 정수 통신사. 맞습니다. 우리가 약정금이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위약금 이전하려고 하면 위약금 다 주셔야 돼요 하니까 어우 얼마 남았는데요? 1년이요. 그럼 1년 동안 또 꾹 참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없이. 불편함 없이 네. 그냥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융사 그러니까 사업자죠. 사업자들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업계에 계시잖아요. 네.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힘들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솔직한 말씀이 좀 궁금합니다. 이건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10월 30일부터 시행된 이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는요. 그동안에 이제 퇴직연금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때 이제 불편했던 부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고 가입자와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금융사 간의 이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퇴직연금의 이제 수익률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제 교차 이동이 좀 궁금해요. 이 상품에서 예를 들어서 DB에서 DB로 금융사로 옮기는 거는 가능하다는 건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옮길 때 내가 알고 봤더니 DB 성향이었는데 난 DC였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교차 이동이 가능한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부장님 이게 어떤가요? 이게 갖고 있다 보면 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또 변환도 생기고 이럴 텐데 그 교차 이동은 어떻게 되나요? DB에서 DC로 이게 실물 이전 자체는 네. 정말 제도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실물 이전은 같은 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뭐 해지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해지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담해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친절하게 네. 금융사에서 좀 말해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네, 팀장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금융사로 이동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하면 그 이전할 금융사에 IRP 계좌 개설을 하고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실물 이전 방식으로 이전을 할지 현금 이전 방식으로 이전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신청을 완료됐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금융사에서 가입자에게 실물 이전 가능 상품과 불가능 상품을 그래요. 이제 안내를 하며 유의사항을 안내를 하며 최종 의사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전이 완료되고 이전한 금융사에서 가입자에게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전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금융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금융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뭐 주의사항이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전하면 뭐 수수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뷔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뷔페요? 네. 왜냐하면 한 곳에서 일식, 중식, 한식 제 입맛대로 음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 없이 네. 한 곳에서 뭐 이 상품, 저 상품, 다양한 상품을 맛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퇴직연금, 특히 뭐 DC나 IRP 같은 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근로자 간에 네네. 투자를 한 번쯤은 그 의견을 좀 교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직장 동료한테 이 상품을 추천받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금융사에 이 상품이 없어. 네. 그럼 굉장히 난감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상품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앱의 그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최근 대부분의 그 거래가 모바일 앱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그렇죠. 앱을 편하고 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들어보면 아직까지 뭐 느리다, 어렵다, 에러가 많다 이러한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이처럼 그 모바일 거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만큼 그래요. 모바일 앱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 KB증권이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그리고 올해는 콘텐츠 부문에서 이 모바일 앱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수료 문제인데요. 네. D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대부분의 수수료를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인 근로자분께서 부담해야 될 그 수수료는 상품 관련 수수료인데요. 이 상품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면 좋겠죠.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수수료를 근로자분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옮길 그 금융회사가 수수료가 무료다.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문제도 아주 훌륭한 메리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모바일 앱 KB시니까 네. 상 받으셨다고. 네. 수수료도 무료인가요? 당연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쭉 다 알아봤는데 결론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똑똑하게 갈아타기 400조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의 결론은 한 말씀씩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씩. 우리 팀장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퇴직연금 400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연금을 단순 퇴직 후 준비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전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과 점검을 네.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문경찬 부장께도 우리 지금 퇴직연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은퇴 후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인데요.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좀 이슈가 좀 많게 됐습니다. 네. 뭐 언제부터 받느냐, 받을 수 있냐, 없냐 등등 변수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은퇴 예정자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 계좌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측이 100%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네.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 연금으로 계속 아. 사용하셔서 행복하고 풍요한 노후 생활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오늘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